바다는 사람들한테 언제나 침범할 수 없는 한계 지점입니다. 굉장히 바닷가 근방에서 수영을 하고 뭐 휴가를 보내고 즐겁게 놀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고, 일단은 사람들이 갈 수 없고 터치할 수 없고,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의 어떤 생활 라인 안에서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설 이야기랑 신화에서 항상 바다 밑에 어떤 땅이 막 암장돼 있고 신기한 동물이 살고 신기한 생물이 사는 그런 이제 바다로 그려지는데, 일단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옛날에 우리 문명이 이 문명이 아니고 그 앞전에 굉장히 번성한 문명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든지 초고대 문명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바닷속에 가라앉았대. 이렇게 그 얘기 거짓말이야, 전설이야, 신화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고고학을 계속 여러 유물을 찾고 고고학이 역사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공간인 바닷속으로 조금 더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전설로 신화로서 끝났던 이야기들의 비밀이 하나하나씩 풀어져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일단 수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문제고, 들어가서 어떻게 거기서 물건을 찾고 그렇게 유적을 찾을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폐 때문에, 호흡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호흡인데, 수중호흡기, 즉 산소통이 상품으로 나오게 되면서 한 70여 년 전부터 이러한 아이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비의 영역 안 비물리의 세계를 탐사하는 잠수부들이 이색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 법전에는 수심 15m 이내에서 유물을 파면, 옛날에 이제 고대 유물, 특히나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인기가 많아서 그리스랑 로마에 관련된 물품을 찾으려고 굉장히 혈안이 됐던 이유는 그 유물을 바로 찾으면 개인의 소유가 어느 정도는 또 분할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었고, 비잔틴 제국 같은 경우는 바닷속 같은 거, 바다 유물을 찾을 때는 수심 15m 이내의 유물은 3분의 1로 나눠야 되고, 수심 27m 굉장히 위험하죠. 30m 밑의 유물을 만약에 잠수부가 찾아오면 그냥 잠수부 다 하라고 잠수부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막 관심을 가지고 혈안이 됐는데요. 건축가이자 예술가였던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가 굉장히 옛날이죠. 1446년 로마 근처에서 매미 호수에서 로마 신화나 로마 전설이랑 관련돼 있는 물품을 막 찾다가 오랜 화제거리가 되는 게 이제 로마 이야기잖아요. 두 척의 큰 대형 로마 배가 바닷속에서 막 어떤 난파 사고 때문에 배가 부서진 잔해물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이 한창 유행을 하고 있던 시기에 로마 배가 정말로 기적적으로 발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알베르티는 호수 난파선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고, 그 뒤에 볼로냐 사람인 프란체스코 드마르치가 장비를 다 갖추고 들어가서 호수에 잠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용감하게 탁 장비를 갖추고 들어간 거예요. 수중 탐사 역사를 이 사람이 열었습니다. 누가? 프란체스코 드마르치입니다. 장비는 어떻게 생겼냐면 겉에 금속으로 되어 있고 일종의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장비였고, 굉장히 그 당시 때는 최첨단이라 하여도 그게 좀 많이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걸 통해서 팔다리로 사용을 한 거예요. 종 모양을 이렇게 탁 달고 그걸 팔다리로 사용하고 이렇게 산소통을 끼고 들어간 겁니다. 호수 밑바닥을 더듬어서 다 탐사를 시작했고, 안에 굉장히 많은 나무 조각과 물건들이 많았고, 2마리 노새에 실어 올 정도의 유물들을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 유물 과연 그리스 거 맞나? 로마 시대 거 맞나? 하고 굉장히 언제 것인가 하고 논쟁을 시작을 했는데, 1802년에 이스탄불 주재 영국 대사 엘진 백작 토머스 브루스 역시 비서를 시켜서 파르테논 신전 프리즈의 장식품인 파르테논 신전의 장식품인 부조를 그대로 베껴갖고 떼갖고 영국으로 운송을 하고 있었는데, 운송 중에 배가 난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떼낸 대리석 일부가 펠로폰네소스 남쪽 200m 깊이에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 포기를 했으면 됐는데 잠수부를 고용해서 2년 동안이나 그걸 찾아서 그 대리석 일부를 찾았답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1816년에 브루스가 대형 박물관에 그거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1819년에는 독일 사람 아우구스투스 지베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이제 조금 더 잠수를 할 수 있는 장비인 잠수구를 만든 겁니다. 수중 산업 시대가 열렸어요. 잠수구를 만들었고, 표본은 종 모양으로 된 잠수구를 압축하고 축소를 해서 머리에 쓰고요. 머리 둘레 부피가 압축을 시키고 펌프 작용을 이용을 해서 공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잠수구를 고안을 했습니다. 독일 사람이. 그래서 근데 그게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잠수부가 똑바로 서야지만 그렇게 잘 이렇게 유지가 되고, 만약에 똑바로 서지 않잖아요. 근데 수영을 하다 보면 서지 않으면 투구에 물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1830년 집에는 잠수부가 밑바닥에서도 움직이기 쉽게 투구가 방수복에 연결된 형태를 고안을 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인정받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렸지만, 그 당시 때도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였습니다. 그 무렵에 아네시오 푸스코니가 내미 호수에 대형 뗏목을 띄워갖고 내부에 공기 펌프를 주입을 시키고, 폭이 2.5m 정도 되는 종 모양의 잠수기를 설치를 해서 호수에 수장된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의 로마 난파선, 로마 배에서 나온 대리석이나 모자이크 등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그걸 놓고 이게 언제 거다, 정확하게 언제 거다, 얼마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 로마 난파선은,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는 난파선은 일반 배가 당연히 아니었고, 정확하게 근데 그게 언제 거고 정확하게 추측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1832년에 이탈리아 해안 쪽에 높이가 한 1.2m 정도 되는 유명한 그리스 청동상 하나가 발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2년 후에 피온비노의 아폴로라에서 그 당시 돈 값어치가 16,000프랑을 치르고 그걸 사서 루브르에 소장을 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유물을 그렇게 박물관에 소장을 했고, 그리고 가장 좀 유명한 잠수부 딘 형제를 아시나요? 딘 형제가 있는데, 이들은 수중 발굴과 관련된 역사 탐구 영역에서 새 시대를 연 사람들로서 정부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수중 금속을 건지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딘 형제는 지베가 고안한 흡사 잠수구를 만들었고, 1836년 6월 어느 날 그들이 영국 스파테드 해군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한 난파선 위를 잠수를 할 때 뭐가 떨컥떨컥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뭘까 하니까 들어가 보니까 굉장한 이제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진흙 바닥 위에 살짝 모습을 드러낸 게 어떤 형체가 있는 거예요. 오랜 배의 난파물 잔해물이었고, 추가적으로 옆에 청동으로 된 대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런던 탑 대포 전문위원회한테 연락을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청동 대포다 하면서 반가워했고, 거기서 계속 찾아라, 아마 1500년대 굉장히 옛날에 자초된 여러 유물들이 나올 것 같아라고 계속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딘 형제한테. 그래서 그 당시 때 대포 조각을 찾았고, 쇠고리랑 연결해서 쇠막대로 만든 쇠 대포였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 물품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래서 그 대포가 만약에 국왕의 소유였으면 위원회로 보내고, 잠수부들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그 물품은 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가질 권리가 있었는데요. 19세기 중엽에 수중 유적을 발굴을 하기 시작했고, 계속 뻗어나갔습니다. 계속 찾았습니다. 너무 이제 즐거우니까요. 고고학 탐사는 새 방향성을 열어나갔고, 이제 궁금했던 게, 이거 지금 거 말고 얘는 굉장히 옛날 거, 특이한 거 찾으면, 굉장히 독특한 거 찾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특히나 선사시대의 유물이 없을까 했습니다. 1836년 1회에 덴마크 국립고문화재 박물관 관장인 톰센이 사람이 만든 도구, 옛날부터 원시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도구를 직접 도구를 사용해서 도구를 발명을 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비약적으로 문명이 발전했는데, 도구를 발달하는 과정을 나눴어요. 시대를 나눴잖아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눴고, 더욱더 이제 그 앞전에 선사시대랑 청동기, 철기시대 때의 어떤 해당되는 물품들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선사시대 물품을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호수 근방을 많이 사람들이 찾았는데, 유럽에서 굉장히 번성한 곳인 유럽의 어떤 호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은 곳인데, 1853년에서 4년에 걸친 가뭄 때문에 갑자기 호수물이 줄어서 물이 빠져나가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우연치 않게 나무 말뚝이 하나 뚝 하고 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지 했습니다. 725의 호수의 오베르마일렌에서 이 같은 현상을 알린 페르디난트 켈러는 호수 바닥에 늘어선 이 말뚝이 말뚝 숲은 물 위에 세운 고대 주거지인 팔라피트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팔라피트는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살았던 거의 집 같은 형태인 팔라피트가 수위가 변화를 하면서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위로 딱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대 유적 찾는 걸 낚시라고 합니다. 고대 유적을 찾는 거를 이제 다 다른 호수로 다 번져가서 다른 호수 다 찾아봐. 더 신기한 거 많을 거야 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결국은 계속 찾았고 막 철기 시대에 쇠로 된 칼이 막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 생활 흔적도 많이 찾았고 여러 호수에서 그러한 주거 흔적인 주거지가 팔라피트가 20여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1875년에 1200종의 유물을 찾았고 실린더 모양의 도끼도 많이 찾았고 물밑에서 반달 모양의 낫이랑 단검이랑 팔찌랑 거푸집이랑 많이 찾았습니다. 계속 자신감이 더 생깁니다. 진짜 더 있다 하면서 부르제 호수에서 이제 세공포과 곡식과 과일과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과 식품들, 먹었던 음식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담수와 진흙 속에 유물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1860년대 이후에 이제르 지방의 필라도르 호수의 팔라피트 그 거대 주거지가 바로 중세 최고의 것인 손꼽을 만한 유적이자 유물인데요. 바다에서 발견된 굉장히 특이한 유물이죠. 1868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사업제의를 프랑스의 은행가였던 이폴리트 마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굉장한 일이 있는데 혹시 이 일 해보지 않겠나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요? 하니까 50년 동안 우리가 못 찾은 유물이 있는데 보물이야. 50년에 신화가 돼버렸어.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됐는데 보물 사냥을 할 건데 마장씨 혹시 해보지 않겠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장이 바로 오케이를 합니다. 그 보물은 금은을 실어 나르던 큰 스페인 범선에 들어있었고 1792년 아메리카에서 돌아온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리스의 비고 해안에서 영국과 네덜란드 함대에 자초된 거였고 그렇게 배가 자초되면서 그렇게 보물들이 팍 밑으로 가라앉았고 심사숙고 뒤에 그래요 정보를 입수하면서 모험속으로 잠수함과 은행가 마장은 프랑스 최상의 잠수 도구를 구입을 해가지고 잠수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해저 전망탑에서 이제 밖에 12cm 두께로 되는 렌즈로 기술자 바쟁이 밖에서 이제 탑에서 잠수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밖에서 이제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물체를 찾았습니다. 톡톡톡톡톡톡 조각 앞에 망치로 두들기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물건을 찾았는데 톡톡톡 두들기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논쟁이었습니다. 이게 뭘까? 쇠 대포였습니다. 대포를 찾았습니다. 바닥 1.5m 밑에 부분에서 또 돌출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물건을 찾았어요. 다 창고 안에 갖다 놓고 또 특히나 더 독특한 나무 목재가 굉장히 특이한 나무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거랑 다시랑 쇠 대포를 다 모아서 경매에 판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저 발굴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고 그냥 이거 찾았습니다 할 때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정말로 위험한 일이고 정말로 수천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물속에서 잠수부들이 할애를 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1870년 비고에서 마장이 그렇게 5달을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찾았습니다. 잠수를 했는데 44시간을 들여서 물속에서 수영을 해서 찾아온 겁니다. 지상에서 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일반 사람 남자 10명이 10일 동안 굉장히 빡빡하게 작업하는 시간에 달하는 그 시간을 투자해서 찾았대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과정 중에서 너무나 위험하죠. 여러 가지 또 사건과 사고가 있고 수중 압력 아래에서 호흡을 할 때 혈액 속으로 가스가 녹아드는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어요. 1500년 봄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돌아오다가 해면잡이 그리스 어부가 굉장히 크레타 북쪽을 그렇게 막 오다가 해면잡이를 그렇게 넘어오다가 날씨가 굉장히 안 좋고 비가 많이 오고 폭풍우가 막 몰려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티시테르에서 조그만 섬에 잠시 피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잠수부 중에 한 명이 엘리아스 스트라디아스가 절벽 쪽으로 가다가 물속에 수십 미터 아래에 청동 대리석 입상하나를 우연치 않게 뚝 하고 떠서 찾았습니다. 대장이었던 콘도스가
초록 금속 팔 한쪽 청동 그 대리석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팔 한쪽을 찾은 거예요. 팔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당국은 그것을 들고 장소로 왔습니다. 뭐 청동 대리석을 찾았다고 하고 왔습니다. 11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잠수부랑 전함 한 대를 더 투자를 해서 그거 더 찾아봐라. 분명히 그 입상은 그리스의 물건이거나 굉장히 기대되어지는 가치가 있는 물품일 거라고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40m에서 55m 밑으로 안티시테르 수심 속에 5분 간격으로 하루에 2번 정도 잠수를 계속 들어가 보고, 잠수부들은 9달 동안이나 연달아 잠수를 해서 그 당시 때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또 한 명 죽었고, 그렇게 4세기의 그리스 예술의 가장 훌륭한 유산 중에 하나인 그렇게 청동상을 찾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수집 벽이거나 어떤 붕괴 위험에 처한 어떤 골동품들, 그 유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다른 나라한테 오랫동안 자신 땅의 유물을 약탈당한, 그리스가 약탈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스는 처음으로 고고학적인 문화유산의 반출을 이제 금지했습니다. 우리 물품이 밖으로 나가는 거 이제 금지할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티시테르 작업은 새 의지의 증거로서 정부는 물속에 있는 아주 먼 과거의 옛날 유물을 다시 찾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비싼,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탐색 활동을 해서 그렇게 계속 투입을 해서 계속 시도를 합니다. 계속 찾으려고. 고고학은 그래서 고고학이랑 처음부터 막 옛날 때부터 여러 나라가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진짜 그냥 담벼락을 이렇게 툭툭툭툭 담벼락 밑으로 툭툭툭 건드렸는데, 옛날에 고대 유적지를 찾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유물을 찾기 시작하고, 땅속에서 유물과 그렇게 진귀한 물품을 많이 찾게 되면서 바다로 이제 뻗어나갔죠. 고고학이 바다로 뻗어나갔고, 고고학 자체는 단순히 독특한 물품, 옛날 물품을 찾는, 유물을 찾는 일이 맞긴 맞아요. 근데 유물이 아니고 그건 이제 유적입니다. 유적과 기념물을 그러니까 이제 물품을 유적과 기념물과 그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역사적인 상황에 어떻게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풀어 나가고 그려 나가고 묘사해 나갈 것인지가 바로 그렇게 포커스를 두는 게 바로 고고학이자 역사학인데요. 1904년과 1907년에 군터가 나폴리 해안에서 네그리스와 조르지아드가 그리스에서 바다에 파묻힌 고대 주거지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기까지 했습니다. 유카탄 반도 깊은 숲속에서 사라진 마야 문명 아시죠? 다음 시간에 마야 문명 한번 다룰게요. 마야 문명 유적도 반세기 전, 즉 한 70년 전에 그렇게 다양한 원적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마야 문명을 찾은 건 18세기 스페인 군주 때 찾았습니다. 찾은 거는 미국 영사 톰슨은 그 당시 개발 예정이었던, 그렇게 뚝뚝뚝뚝 건드리다가 그 땅에서 천년 우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밑에 깊은 천년 우물이 있었던 겁니다. 우물. 1866년 10월에 문을 연 하버드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피버디 박물관과 미국 고고학 협회 지원으로 잠수복을 입고 잠수를 시작했고, 이제 흡입기를 이용해서 파손되지 않는, 정말 신기한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물이 파손이 많이 된 것도 있지만 정말 상태가 정말로 최근 것 같이 깨끗한 상태인 유물들이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그대로 발견됐을까요? 그렇게 배가 난파를 당하면서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서 굉장히 큰 웅덩이가 생기면서 진흙 속으로 물품들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진흙이 파묻혀서 굉장히 물품이 손상이 안 되고 그대로 보존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수천 개의 유물 찾았을 때 그리스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리스 어부 공동체가 플로리다 남쪽 키웨스트에 이제 기지를 두고 찾기 시작합니다. 기지를 두고 굉장히 깊고 까만 어둠 속에 있는 깊은 우물을 찾았습니다. 깊은 천년 우물을 찾았다 했죠. 고고학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고자 다투던 시기 말기 때 이렇게 천년 우물을 찾았지만, 굉장히 깊은 그 우물 밑을 조금 더 파본다는 건 위험해서 그냥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파나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탄력이 붙었는데, 수중 비행기, 사진기 등 20세기 초에 잠수, 그 당시 도구만으로도 물론 그걸 가지고 시작한 건 맞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본격적으로 그 도구만으로 해양 고고학 역사학을 열기는 조금 힘들었는데 1943년 수중 호흡기를 발명합니다.
수증기가 발명이 되면서 이 분야가 이제 비약적으로 진보를 하게 되었고, 옛날에 바닷속에 뭐가 있었대, 옛날에 어떤 도시가 있었대, 그런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나 신화에 그치지 않았고 우리의 비물리의 영역, 그냥 상상 속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냥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양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렇다고 일반인이 해양 게이트를 열고 막 들어가서 수영할 사람 많이 없지만요,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양 게이트가, 비물리의 세계가 조금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니토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옛 로마 황제처럼 정치 선전 팜플렛처럼 어떤 걸 했냐면, 굉장히 어떤 연극 해프닝을 구상을 했는데, 무솔리니가 어떤 걸 했냐면 11세기 무렵 황제들은 국가 최고 순회의 초자연적인 권력의 의미를 군중한테 황제가 심어주기 위해서 큰 인공 연못을 다 굉장히 크게 파갖고 거기에 물을 채우고 비우는 그러한 퍼포먼스, 수중 연극을 연출하면서 황제의 권위를 그렇게 보여주는 시기가 있었답니다. 이때 1928년 무솔리니나 독일에서 개발된 강력한 펌프를 이용한 겁니다. 그 당시 때 펌프를 이용하고 그렇게 호수나 어떤 물 밑에서 쓸 수 있는 펌프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쓰면서 내미호수 물높이를, 그때 이제 펌프를 사용해서 내미호수의 물높이를 낮췄다고 합니다. 호수의 물높이를 낮추고 수위를 조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된 겁니다. 도구를 가지고. 거기에 앞선 세기의 알베르티 드마르치 푸스코니가 모든 노력을 바쳐서 도전해서 그렇게 이렇게 땅굴 파갖고 그렇게 퍼포먼스하고 뭐 장식하고 뭐 여러 가지 바꾸고 도구 써서 뭐 수위 조절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 파다 보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배도 굉장히 가치 있게 봤습니다. 배가 무슨 가치가 있지 해도 그 당시 때 어떤 배의 특색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 쓰던 배, 뭐 철기 시대 때 쓰던 배, 그 시기에 쓰던 배의 특징이 있는데, 난파된 배를 조사를 해보면 언제 시기의 배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나온 유물, 이렇게 배도 굉장히 난파된, 그렇게 배도 굉장히 특이하게 관심있게 체크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또 두 척의 큰 목선을 찾았습니다. 나무배를 굉장히 커요. 73m짜리 배를 찾았습니다. 큰 두 배가 외피판 판자들은 나무 장부촉과 서로 들어맞는 우묵한 구멍에 쐐기를 박은 받침대가 있고 구멍이 있는 겁니다. 장북 구멍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배에 구멍이 있었고, 이 장북 구멍을 보니까 이 배는 고대 때 옛날에 쓰던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었던 배였다라는 거. 옛날 굉장히 오래된 배가 그렇게 그 흔적을 찾은 겁니다. 나중에 지중해 고대 난파선 발굴로 알려지게 되었고, 보존 상태가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쇠로 된 길이가 3.5m 정도 되는, 그렇게 탈부착할 수 있는 여러 그런 배 안에 어떤 닷장들도 있었고, 내미에서 발견된 선박은, 그 선박들은 여러 배들은 옛날 시기 때, 예를 들면 바이킹 시대 때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인들이 막 뚝딱뚝딱 고대 원시인 때부터 스스로 칼로 배를 직접 만들어서 배를 타고 유럽 전역을 배를 타고 뻗쳐나가면서 약탈하고 막 그렇게 다 해상 무역을 사로잡았던 바이킹 배가 굉장히 주목을 받잖아요. 바이킹 배와 비슷한 특색이 있었고, 이 배들이. 근데 시기는 그 앞전 더 옛날 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바로 배의 자세히 보니까 그 배 안에서 생활했다라는 주거 흔적, 수상해서 주거하면서 탔던 배고 그렇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파선이 여러 개 발견됐고, 또 크기가 5m, 9m 되는 두 개의 고대 단정에 굉장히 단정이 폭은 좁고 긴 배거든요. 단정들이 옛날 배, 고대 그 바이킹 시대 앞전에 앞전의 특색을 갖고 있는 배니까, 바이킹 시대 앞전 500년 전에 배에 부서진 배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대로 안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장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배로서 호수의 밑에 갇힌 내미의 난파선들은 바다 선박이 항구에서 오처를 찾을 때 해양 역사의 한 휘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916년 알렉산드리아 항구,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이집트가 생각보다 제국이었지만 그렇게 많이 개방해서 그렇게 많은 서양과 그런 교역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집트라는 땅은 어마무시한 땅이었고,
알렉산드리아 항구 확장 공사장에서 건축기사 가스통 종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 밑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다. 조형물들이 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는 지중해와 나일강과 이집트 북쪽 삼각지를 이어주는 요충지였고 굉장히 그 안에 많다. 여러 토론을 한 후에 2000년 무렵에 거대 항구 유적이 해저 속에 거대 항구 유적이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도 우리가 이제 찾을 때 옛날 시대 어느 시대 찾잖아. 선사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찾을 때 청동기 시대 때 사실 이미 배가 정박할 옛날 그 시대 때 항구를 필요로 하는 원양 선박 자체가 먼저 존재를 했었고 항구도 그러면 진짜 큰 항구도 옛날 시대에 과연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는데요. 푸아드 바르는 일단 중동 지역, 이 중동 지역의 옛 교역로 굉장히 교역이 많았던 상대적으로 없었다 해도 그쪽 어떤 중동 지역 이집트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동 지역의 옛 교역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신기하게 지금 여겨진 신기하게 들리는 이야기잖아요. 중동 이야기가 1925년에서 32년까지 지하의 폐허를 알아내기 위해 비행기를 사용했습니다. 지하에 뻥 뚫린 폐허를 찾기 위해 비행기를 사용했고 1934년 레바논 해안의 티르 정박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그는 해저 구조물로 보이는 분명히 해저에 어떤 독특한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티르는 항구 역사의 관점에서 4000년 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창고였고 미국의 로버트 브레이드우드는 9세기에 타바트르 하맘의 작은 언덕 근처인 시리아 쪽에 해안 위에 벽 하나를 툭툭툭 지나가서 큰 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냥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사실은 최초로 생긴 인공부두였습니다. 최초로 만들어 놓은 부두였고 옛날에 벽돌을 잘 쌓아서 물 깊이가 4m, 폭이 15m고 길이가 200m로 그렇게 짜여져 있는 원양 선박을 작은 배들을 수용하기에 좋은 그런 인공부도가 최초 옛날에 인공부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37년에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수족관 안에 잠수부들은 함장 르 프리웨르가가 발명한 잠수구가 있었다 했잖아요. 머리에 쓰는 잠수구를 선보였고 박물관에다가 수족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습니다. 공기 공급을 잠수구는 수동으로 조절해야 했고 단순히 공기 압축을 담은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써서 연결되는 그런 병이었는데 6년이 지나서 기술자 에밀 가냥이 해군 대령 장이부 쿠스토 요청을 받아서 공기 압축병의 공기 배출량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압력 조정기를 고안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 했잖아요. 단점이 있었다 했잖아요. 잠수구 자체가 이렇게 조금 비틀면 물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초창기에 만들었던 어떤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보완해서 압력 조정기를 고안을 하게 되었고 1946년에 이것이 상업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다 퍼져나가고 이제 물속에서 조금 더 오래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프로방스 해안과 안시아 더 이제 그걸 사용을 해서 호수 지역 같은 여러 지역을 더 자유롭게 호수 지역을 발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물이 빠진 조이데르지 안에 여러 시대에 걸쳐서 자초된 수십 척의 배를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1947년에 갑자기 굉장히 큰 배를 부셔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배를 부순 사건이 있었을까요? 1800년에 로슈포르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제작된 큰 배가 있었습니다. 74문의 대포를 탑재했던 디가이 트로행은 5년 후에 프라발가르 전투에서 포획되어서 잡혔는데 그 배를 영국 왕실 해군이 그 배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거 임플래커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1949년 배가 무리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내부가 텅 비어있고 굉장히 큰 겁니다. 이때까지 발견된 배 중에 굉장히 컸습니다. 포츠머스 항을 꽉 채웠는데요. 영국은 뭔가 이거 조금 그렇다, 별로다, 불길하다 이래가지고 그 배를 없애자 해가지고 그 배를 프랑스한테 통보를 해서 영불해협 중앙으로 끌려온 임플래커블은 영불해협 중앙으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막 폭약 세례를 퍼붓고 두 척의 전함 앞에서 예선들의 뱃머리에 부딪혀 그 배를 부셔버렸습니다. 파괴를 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난파선을 막 찾다가 여러 가지 유물 많이 찾았고 또 양손 손잡이가 있는 수천 개의 항아리도 많이 찾고 유품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게
그대로 부서진 것도 많았지만 부서지지 않고 굉장히 보존 상태가 좋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보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얘기했잖아요. 진흙 속에 이렇게 안장돼 있어서. 그래서 최초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고대의 최초 난파선, 옛날 배를 관심 많이 가졌는데, 굉장한 바이킹 시대 때 그런 배에 맞먹는 굉장히 오래된 배가 바이킹 시대 앞전에 500년 전에 배를 찾았습니다. 그 좁고 긴 단정이었는데요. 굉장히 좁고 27m 정도 되는 1863년 덴마크 니담에서 바이킹 시대보다 앞서는 500년 전 앞서는 그러한 옛날 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중 난파선이 수중에서 부서진 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굉장히 위험을 그렇게 무릅쓰고 들어갔는데, 몇 세기 동안이나 두꺼운 수층에 보존된 경우가 있다 했죠. 완전히 정말로 가장 이제 정말 최근 것처럼 깨끗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고, 부서진 배와 여러 유물들이 역사가 구스타프 글로츠는 고대 그리스 라키아다이에서 엘레우시스까지 기하장을 운반하는 경비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닷속에 많은 유물과 그렇게 유적들이 많이 나왔냐면, 바다 밖에서 수송을 하는 것보다, 차로 수송을 하는 것보다 배에 실어서 수송을 하는 게 훨씬 더 쌌기 때문에 그렇게 배에 실어서 수송을 했는데, 우연치 않은 사고로 그렇게 배가 그렇게 밑으로 가라앉고 사고를 당해서 가라앉아서 밑으로 다 가라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에 이제 수중에서 잠수부들이 이렇게 탐사를 하다가 땅이랑 다른 현상을 읽었습니다. 1960년대 잠수부 알렉산더 맥키가 1545년 포츠머스 먼 바다에서 침몰한 메리로즈의 난파선을 영불의 옆에서 탐색을 하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특이한 현상을 읽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지역 해류가 난파선 주변에 물이 계속 안으로 웅덩이를 파고 들어가는데, 파고들고 난파 선체 배를 계속 흡수해서 빨아들이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지면 밑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게, 그렇게 지역 해류 자체가, 물길 자체가, 물에 있는 강이나 흐름 자체가 계속 배도 흡수를 시키고 있고, 땅구멍을 계속 파서 밑으로 진흙 속으로 계속 그렇게 움푹 파인, 인공적으로 파인 공간에 모든 물건이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층위학으로 막 그렇게 연구를 해서 보니까 배가 난파당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고, 폐쇄된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갇히고 발굴할 수 있는 지역은 열려 있는 거죠.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도구만 있으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지만, 열린 시간에 놓이고 그렇게 해양 유물을 탐색한다는 거는 또 열린 시간에 놓여 있는 거고, 그렇게 굉장히 깊은 웅덩이 안에 유물들이 진흙 속에 굉장히 정말 최근 것과 같은 상태로 그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바닷속에 굉장히 큰 거대 주거지 또는 굉장한 정박소들과 어떠한 굉장한 유적지인데요. 발레아레스 제도의 마조르카 섬 남쪽 해안위에 산조르디 정박소에서 해저 발굴작들이 해초가 있는 바다 밑바닥을 파면서 고대 때 2번 난파가 있었음을 증명을 했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두 개의 층을 읽었고, 1960년대 때는 기술자 가스통 종대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세기초와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점을 제기를 했는데, 청동기 때도 우리가 궁금했죠. 청동기 때 그때 있던 배야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고, 청동기 때도 그러면 굉장한 항구가 있었을까, 항구를 건설했을까가 사람들의 의문점이었는데요. 지질학자 니콜라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청동기 시대 때 어떻게 항구가 있었겠네. 그런 배가 있었어. 그 배가 있었으면 그 배가 왔다 갔다 했을 항구가 있었지 않을까요? 하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제 니콜라스가 조금 없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인 호너 프로스트는 페니키아의 해안에서 대피소로 쓰인 나무 없는 작은 섬 아르와드의 바위 밑에 부서진 구조물을 찾았습니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페니키아인의 항만 건설 솜씨를 읽을 수 있고, 바위에 노련한 솜씨로 굉장히 큰 바위에 구멍이 파여 있는 겁니다. 단순히 파낸 구덩이 수준 이상이었고, 1974년에 토목 공학의 면모를 읽을 수 있고, 바위 구멍을 파서 바다로 연결되는 통로를 이룬 2개의 정박소들이
인공 항구를 찾았습니다. 그때의 기술을 읽을 수 있었고 페니키아 전통의 강하구에 항구 한 개를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하구에 항구 한 개를 설치하는 거고 작은 하천 하나가 현재의 리비아 해안과 해안에 있는 렙티스 마그나의 항구에 모래톱을 생성하고 있었고 오스티에는 기원후 42년부터 클로디우스 황제 때 공사를 시작해서 반세기 뒤에 완공된 큰 규모의 복합 구조물인 즉 130헥타르가 넘는 두 개의 정박소를 포함한 항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 굉장히 특이한 굉장히 큰 배가 있었다면 그 배를 될 정박소 항구가 있었지 않을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적지가 왜 침수됐을까요? 의문점은 당연히 추측컨대 첫 번째 바다 대륙 표면 운동의 이유로 그냥 가라앉은 거다. 물길이 바뀌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로 함몰 지역으로 집중된 빙산이 녹으면서 그렇게 아마 됐을 걸로 추측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옛날에는 바다 수위가 같았던 양어장이 이렇게 평평한 양어장이 있었는데 물 수위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물길이 수위가 줄기도 하고 불기도 하고 줄기도 하잖아요. 5m 물 아래로 수위가 내려간 거예요. 양어장에 얕은 수심 속에 우연치하게 보니까 수로가 있는 겁니다. 물 안에 물길 안에 길이 있었습니다. 수로가 있었고 또 여러 배가 나왔습니다. 폭 6m에 길이가 31cm나 되는 배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그 안에 양어장 밑에 암장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아프리카 대륙 표면이 발칸반도와 그리스 아래 북쪽을 향해서 기울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고대 말부터 물높이가 4m 높아진 결과고 고대보다 아폴로니아와 렙티스 마그나를 비롯한 리비아의 옛 연안 지역은 옛날 지역들이 많이 침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기를 18,000년 전 구석기 시대 때부터 즉 마지막 빙하 시기부터 바다 높이가 마지막 빙하 시기의 바다 높이가 옛날에 바다 높이가 130m 정도 낮았고 옛날에 잠수로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낮았고 지금 수위가 높아진 거잖아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옛날 걸 찾을 수 있다. 잠수로 유적을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발굴 가능 지역이 열려 있다고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 아래의 층위학을 체계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신기한 거 정말로 유니크한 거 신기한 거 더 있을 거라고 찾았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상도시 발굴자 어떤 사람이 체계적으로 층위학을 이용해서 후기 선사시대 때부터 중세시대까지 이렇게 존재를 했던 화산폭발로 진짜 우리 예전에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이런 데가 있었는데 화산폭발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가 있었는데 가라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고대 문명설들이 무조건 일치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전설과 신화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된 이야기가 화산폭발로 물에 잠긴 나폴리 근방의 도시인 바이아라는 도시가 통째로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9년 이후에 바이아의 그 도시에 관련된 잔해물들이 많이 나왔고 누가 찾았냐면 니노 람볼리아라는 고고학자가 찾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진흙과 미역으로 가려진 온천 건물이 다 가라앉은 겁니다. 바이아에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바이아에 온천 건물이 가라앉아 있었고 위에 미역이랑 막 진흙이 붙어 있었고 포석 깔린 길도 다 가라앉아 있었고 수상 도시가 가라앉아 있었고 그것이 훅 하고 드러났고 인 겁니다. 금방에 그러고 20년이 흘렀어요. 님프를 모시던 대신전도 그대로 그렇게 진짜 화산 폭발로 물수위가 변하면서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했던 건축물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692년 6월 7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파도가 어마무시하게 몰리고 비가 많이 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1692년입니다. 2,000채의 건축물들이 파손을 당하고 막 그렇게 많이 가라앉았는데 세 차례 지진이 있었고 자메이카 섬의 포트로얄입니다. 25년이 지났는데 그때의 1692년에 그 건축물들의 잔해와 파편을 25년 뒤에 고고학자 해밀턴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모험이죠. 굉장한 모험을 걸고 우리가 이제 비물리의 세계에 더 이상 맞닿을 수 없고 맞닿을 수 없는 공간은 맞아요. 굉장히 갈 수 없고 우리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 정말로 신화 속에서 전설 속에서 카더라 이야기해서 그냥 얘기 나오면 그거는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다 하고 그냥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전해졌던 그런 이야기들도 하나씩 풀어갈 수 있게 되었고, 굉장히 풍요로운 유물과 유적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찾았습니다. 발굴이 이제 그러면 만약에 단순히 떼놓고 생각했을 때 특이한 유품, 고고학, 유물의 운명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이 유물이 골동품으로 가치가 없어서 다시 버려질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거, 이거 그리스 시대 때 언제 거야, 이거 옛날에 도시, 굉장한 바이아라는 도시 때의 어떤 유적품이야, 또 옛날에 1600년대에 어떠한 그러한 건축물들의 파편이 나왔어. 예를 들어 이렇게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게 읽히고 뭐 박물관에 실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어서 굉장한 가치로 뭐 예를 들면 뭐 판매가 되고 뭐 그렇게 어떻게 바뀔지, 그거와 어떤 유물이 어떤 운명성 어떻게 바뀔지 정말로 그냥 바닷속에 암장되어 있었을 것이냐, 그것을 바꿔나간 사람들이 바로 해양 고고학자들이자, 사실은 이 사람들 역사학자입니다. 해양 고고학을 어떻게 그 시대적인 상황과 다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풀어나가고, 그냥 단순히 유물 찾아서 이거 얼마짜리입니다, 판매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시대적인 시대와 상황과 역사와 상황에 맞게 다 묘사를 하고 그려낸 그 잠수를 했던 분들과,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역사학자입니다. 최후의 정말로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이었던,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모르는 영역, 그냥 동동동동 떠다니고 모르는 영역을 그렇게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지난날에 우리가 극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그로 인해서 많은 독특한 물품을 개발하고 장비를 개발하고 고안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찾아냈고, 그렇게 이제는 조금 많이 여전히 힘든 일이지만 고고학 찾는 일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예를 들면 옛날에 굉장히 고고학 어떤 나라에 막 고고학 유물 찾는 일이 한 50년과 100년 동안 찾았는데도 그것을 가치를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100년을 열어서 한 사람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의 100년을 투자해서, 한 사람 아니고 여러 명이서 100년을 투자해서 열어서 나중에 사후에 굉장히 암장되어 있던 고대의 문명을 열어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고고학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당장의 진가가 안 드러나니까. 하지만 이제는 조금 많이 고통 없는 고고학의 길이 역사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